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장에 돈이 1억 400만 원까지 있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통장에 돈이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을까? 입니다. 오늘은 금융재산 한도부터 일시금 처리 방법까지 수급 자격 유지에 꼭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재산관리 고민이 해결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재산 한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재산을 계산할 때는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이라는 두 가지 공제 제도가 있어요.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금융재산에서 추가로 500만 원의 생활준비금을 더 차감해줍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금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는 서울 거주자의 경우 1억 400만 원, 경기는 8,5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8,200만 원,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까지는 금융재산이 있어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금액보다 조금 많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금융재산은 연 6.26%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 금액을 0.0626으로 나눈 만큼 추가로 금융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로 60만 원을 받고 있다면 60만 원을 0.0626으로 나누면 약 958만 원 정도의 금융재산을 추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금융재산 조사가 연 2회 실시되며 통장 잔액은 과거 3개월간의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잠깐 동안만 한도를 초과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장기금융저축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3년 이상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매년 50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 신탁 중 3년 이상 가입 상품이 대상이고 가구당 연간 한도는 500만 원, 총 한도는 1,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주거용 재산은 금융재산보다 소득 환산율이 훨씬 낮거든요. 금융재산은 월 6.26%인데 주거용 재산은 월 1.04%예요. 같은 금액이라도 재산 부담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일시금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큰돈의 사용처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서 의료비로 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남은 7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매달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감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19만 원이에요. 따라서 약 6개월 후에야 이 돈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순히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갚는다고 해서 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원 판결문 등 명확한 증빙이 없는 한 정부는 여전히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일시금을 받으면 의료비, 교육비, 전세보증금 증액 등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가 인정되는지 살펴볼까요? 본인과 가구원의 의료비가 인정돼요. 진료비, 약제비, 한약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교육비도 인정됩니다.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 등 본인과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에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지급도 차감 대상이고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인 양도소득세 등도 차감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낡은 자동차라도 기본재산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줘요. 다만 생업용 자동차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김소담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소담 씨는 통장에 9천만 원이 있어요. 서울의 경우 1억 400만 원까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니까 전혀 문제없겠죠? 그런데 김소담 씨가 보험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통장 잔액이 1억 1천만 원이 되죠. 1억 400만 원을 600만 원 초과한 상황입니다. 이때 김소담 씨가 생계급여를 60만 원 받고 있다면 60만 원을 0.06기욱으로 나눈 958만 원까지는 추가로 보유할 수 있어요. 600만 원은 958만 원보다 적으니까 여전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통장 잔액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한도를 1,600만 원 초과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월 6.26%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월 1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인정될 거예요. 다른 예시도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소담 씨가 퇴직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죠. 이소담 씨는 이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2천만 원 올리고 의료비로 50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만 통장에 남겠죠.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1.04%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고 의료비 500만 원은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되어 차감됩니다. 통장에 남은 500만 원은 경기도 한도인 8,500만 원보다 훨씬 적으니까 전혀 문제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현재 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2015년부터 10년 가까이 동일한 금액이에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6만 5,444원이에요.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금융재산 조사는 연 2회 실시되고 통장 잔액은 과거 3개월간의 평균 잔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잔액 증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일시금을 받으셨다면 의료비, 교육비, 전세보증금 증액 등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시고 반드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세요. 그리고 개인 간 부채 상환은 법원 판결문 등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 한도와 일시금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그리고 소득환산율 적용 방식까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져보면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시금을 받으셨을 때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시는 거예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공무원과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